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학입니다. 행정학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먼저 정치, 행정, 1원론과 2원론에 대한 개념이죠. 과거에, 그죠? 행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입장. 이게 2원론이죠, 2원론.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의 현실적인 불가분 관계를 강조하는, 따라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으로 정책 형성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이 1원론입니다. 1원론. 그래서 먼저 2원론부터 시작이 되죠. 성립 배경입니다. 자, 정치 행정 2원론은 자, 행정을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규범적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성립 배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윌슨입니다. 윌슨, 대표적인 학자. 정치행정 2원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이에요. 그래서 윌슨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해서 독자적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능률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19세기 후반 정치적 임용을 강조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실적주의 도입과 관련돼 있다. 이게 기출지문이죠. 그래서 역관주의의 문제점인 비능률, 행정의 낭비로부터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똑 떼어내서 분리시켜, 즉 독립시켜서 실적주의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요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성립 배경입니다. 정치 행정 2원론의 성립 배경은 정치적인 이명을 강조한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해서 실적주의를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게 바로 성립 배경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의 양적 확대, 질적 확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 확보입니다.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개혁 운동, 행정 개혁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19세기 후반. 특징, 행정에 있어서 능률성 확보를 위해 관리상의 과학적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정치행정 2원론은 시몬의 행태주의를 거쳐 최근 신공공관리론에 이르기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연히 그렇죠. 자, 행정학.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된다. 즉 독자적인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비판도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정치행정 2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죠. 왜? 정치행정 2원론은 공공부문의 자유재량이나 정책 결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20세기의 오늘날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가치 판단 기능인 정치적 기능을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폐쇄 이론이다. 폐쇄적 이론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기출지문이요. 정치 행정 2원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엽관주의, 정당 정치에 기초한 엽관주의에 인해 행정의 문외한인 집권당의 정치인들이 행정 업무를 장악하여 그 비효율성과 부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기출지문이고요. 그 다음 등장한 게 정치행정 1원론 1930년대에 이 등장 배경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불가분 관계를 강조하게 되었다.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193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 자, 시장 실패 등으로 경제 대공황, 빈부 격차 등의 사회 문제가 확산되고
공공수요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보다 신속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 등과 같은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이 중시되면서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는 것은 행정과 정치를 에 대한 불가분 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나아가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경영과는 좀 다른 공익이라든가 형평성, 공공성 등이 강조되며 그래서 경영과 분리돼야 된다. 그다음에 자, 성립 배경이요. 자, 30년대 후반부터 경제공황, 2차 세계대전 처리, 행정부의 기능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겠죠. 행정부가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는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대두되었다. 정치행정 이론론. 자, 그러면서 시장 실패를 위해서 뉴딜 정책과 같은 미국에서 뉴딜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행정의 고도의 전문화, 기술화, 위임입법의 증가로 행정의 어떤 재량권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기계적 능률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능률관이 대두되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의 정치적 측면과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행정 기능 강화와 질적 전문화를 초래하였고, 행정과 정치와의 어떤 불가분성이라든가 연속성을 요구하였다. 가치 문제 중시. 자,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작용이다. 이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성이 되었다. 민주성. 자, 이 이론은요, 1960년대 신행정학을 계기로 확장되었고, 최근에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치지향적이다 하면 정치행정 이론론이고요. 사실지향적이다 하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요 개념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또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의 특징이에요. 윌슨은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독자적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이죠. 이렇게 기출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객관식이니까 정리해야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자 1번 행정의 관리 기능이 중시된다. 행정의 관리 기능 중시, 결정 기능 배제, 그죠? 행정의 결정 기능 배제. 정치행정 이원론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론론은요, 행정의 결정, 입법 같은 기능이죠. 정책 형성 기능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그죠? 정치와 연계성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론론 입장. 그 다음에 이원론은요, 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분리된 행정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거죠. 능률성을 강조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이다, 그죠? 주요 학자는 윌슨. 그 다음에 자, 정치와 행정을 분리했죠. 1889년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 행정학의 독자적 과학으로서의 어떤 행정학의 독자적 과학 어떤 체제를 주장했다.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한 정치와 분리된 대표적인 학자 윌슨, 뭐 군노, 화이트, 윌로비. 옛날에는 이런 학자들도 나왔어요. 요새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디목, 애플비입니다. 디목과 애플비요. 그래서 애플비 정치, 행정, 이론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이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 자체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애플비와 디목, 애플비와 디목이 대표적인 주요 학자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이요.
그래서 디목 정치행정 이론론, 애플비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죠. 예.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 이게 시장 실패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네,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이다. 네. 정부 실패의 원인, 자, 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 효과, 비용과 수입의 절연, 괴리죠, 괴리. 그 다음에 X 비효율성, 비용 체증, 권력의 편제 등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부 실패 요인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즉 분리라는 것은 정부의 생산 비용은 생산과 전혀 관계없이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 간의 연계고리가 없고, 이 때문에 정부 산출물의 가치가 생산 비용과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시장 실패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시장 실패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 담합 등으로 발생이 된다. 그죠? 자, 불안정 경쟁이라는 것은 독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 혹은 과점 시장이 등장하고,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시장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돼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죠. 공공재의 존재, 즉 여러 사람이 공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혹은 공공재 같은 경우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즉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개념이에요.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을 소비해서 배제할 수 없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을 갖는다. 공공재요. 자, 중요한 건 외부 효과죠. 자, 외부 효과 좀 강조드립니다. 외부 효과란 경제 활동이 의도치 않게 아는 이익 혹은 불이익. 그래서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혹은 불이익을 주는 거. 다른 경제 주체에게. 외부 불경제 혹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라는 것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예방접종과 대중교통 이용, 정원 가꾸기 등이 있다. 나무 심기도 마찬가지다. 자, 정부에서는 식목일날 나무를 심으면 심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지만 나무를 많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수준의 최적의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는 그런 부족분이 생긴다. 자, 외부 불경제는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자, 매연, 환경 오염 등이 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지문 보세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과소 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한다. 이 약간 어려운 지문일 수 있다 이겁니다. 외부에 이익을 주고 받은 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그 행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죠? 과소 공급이에요. 외부에 이익을 주고도 받은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나에게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심는 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외부 효과요. 그래서 외부 효과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와 외부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자. 즉 외부 효과란 다시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경제 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 영향의 성질에 따라서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로 나뉘는데, 자, 긍정적 외부 효과. 자, 일단 생각을 해봐요. 자, 자동차를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공장을 하면서 자동차를 막 생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매연과 같은 환경 오염이 발생되면 누가 피해를 입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근데 공장 사장은 나 현대차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잖아요. 네. 근데 대기 오염 발생을 의도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공장 주인이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목적은 자동차 생산이지만 뭐가 발생되고 있어요? 대기 오염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바로 외부 효과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 새로운 기술의 아이디어나 뭐 개발 AI 뭐 챗GPT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제품이 생겨날 수 있고 소비자들과 제품 생산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특정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근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더 크게 된다 이거죠. 제가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사례를 보시면 돼요.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네. 나무를 심는 행위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무 심기가 환경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에게는 자, 뭡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나무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겠죠. 근데 나무 한 그루에 10,000원이면 3그루를 심는다. 나무 한 그루에 20,000원이면 2그루만 심는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입장에서는 나무 심기가 가져오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무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에 10,000원이라면 3그루가 아닌 4그루, 5그루를 심어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 요 그래프 보세요.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요 수준이에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적인 수요 곡선이 이게 개인의 수요 곡선보다 항상 더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 수요 곡선이다. 정부, 사회에서 더 바라는 곡선이에요. 당연히 개인의 수요 곡선보다 수요 곡선이라고 할게요. 이게 사적 가치라고 보이죠. 사적 가치. 항상 더 오른쪽, 더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개인보다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요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요. 개인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양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아까 자동차 그 환경 오염 사례에서 개인은요. 제품, 즉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자, 부정적 외부 효과는요. 개인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양이 더 큰 거죠.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환경오염 사례에 대해서 개인은 그 자동차를 더 많이 공급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생산이 가져올 환경오염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원하는 양보다는 덜 생산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 어떤 모양이죠? 수요 공급 곡선이. 그죠? 그래서 요 때문에 이 공급 곡선 자체가 개별 공급 곡선보다 뭡니까?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서 그죠? 덜 공급할 때 사회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 사회적
그 공급 곡선. 따라서 자, 그림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요 시장 균형 생산량과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생산량 자체가 더 많잖아요. 사회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 일치하지 않고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정부는 뭘 때려요?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세금 등을 부과해서 시장의 균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요 공급 곡선을 이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래서 자, 외부 효과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이 다 누구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있는 재화 서비스의 경우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을 때 결정되는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거래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금이라든가 이 세금 등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에 다가가려고 하고 이러한 조치를 뭐라 그런다? 전문용어로 외부 이런 말 나오죠? 기술 지문에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사람들의 행동 결정 요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세금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외부 효과의 영향을 고려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든다. 따라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2024년도거든요. 1번 질문 보세요.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잉 생산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죠. 과소 생산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요 보세요. 요 부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요 곡선이 개인의 수요 곡선보다 더 위에 있다. 따라서 그죠? 요겁니다. 생산량이. 자,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무슨 과잉 생산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하게 만든다. 과소 생산, 좀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과소 생산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소 생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죠?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 곡선이 개인 수요 곡선 더 위에 위치하고 있다. 과소 생산입니다. 과대 생산이 아니에요. 과잉 생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죠. 불법 주차, 환경 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행위라는 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죠. 부정적 외부 효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그죠? 긍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교육, 교통, 정리 등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 결과를 가져옵니다. 됐죠? 자, 행정 환경에서 자, 관련된 기출 지문입니다.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수도 지금 이 지문이요. 요금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전기와 수도 같은 경우는요. 요금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비경합성은 맞죠? 비경합성은 맞지만 자, 비배제성을 갖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즉 배제성입니다. 배제성. 지금 공공재가 정부에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전기와 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아니라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요 지문이에요. 다시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비에도 다른 사람의 소비할 기회를 줄어들지 않는 게 경합성이죠. 전기와 요금 같은 경우. 다만 배제성.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전기와 수도는 끊기죠. 비배제성이 아니죠. 배제성을 갖습니다. 배제성을 갖는다. 그래서 비경합성은 같지만 배제성을 갖는다. 요거.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죠. 그래서 전기와 수도는 요금제,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죠? 코우주 정리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조한다. 코우주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아니라 소유권 설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 코우주 정리란 게 뭡니까? 자,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즉, 물건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소유권이 아무런 비용 없이 이전될 수 있다면 완전 경쟁이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켜서 최적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령 자, 어떤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여기 상류 지점에 자, 음식점이 있다. 음식점. 그때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양어장. 그러면 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생활하수로 하천이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어장에 피를 주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죠. 이 외부 효과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하천의 물 자체는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어장에 오염된 하천물을 고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정화시키려면 정화에 드는 비용 한 1억? 너무 많나요?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점이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배출하는 데는 월 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자 이거죠. 그런데 자, 하천의 물에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 양어장 사장님이 소유권을 가진다면 음식점 주인은요 400만 원을 들여서 생활하수를 정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어장 주중이 소유권을 상대로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월 1,000만 원, 즉 1,000만 원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반대로 자, 음식점 주인이 하천의 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음식점은 생활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돼요. 이때는 양어장 주인이라 하더라도 음식점 주인에게 생활하수로 4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거죠. 생활하수를 정화하라고 400만 원을 차라리 지불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1,000만 원을 들여서 하천의 물을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물에 소유권이 설정되면 누가 이를 소유하든지 오염을 방지하는 비용은 내부화됩니다. 내부화. 따라서 오염 방지 비용 400만 원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외부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파레토의 최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일 수 있는데 어쨌든 누가 소유권을 가지든 간에 하천의 물에 소유권을 설정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2018년도에 기출지문에서 코우주 정리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아니라 재산권 설정, 소유권, 재산권 설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 사례에서 자, 하천이 오염된 후에 이를 정화하는 비용 1,000만 원. 하천 오염이 된 이후에 정화된 비용. 정화에 드는 비용 1,000만 원. 근데
오염을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 400만 원이다. 그럼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킨다. 요 400만 원을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다. 이게 외부 효과가 사라지게 된 효과, 상태, 즉 파레토의 최적이 달성된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 자, 1번.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이 어려움. 니은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객관적 기소 설정이 어려움. 이건 뭡니까?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련됐다. 다음 시간에 정부의 실패부터 아마 보게 되겠죠. 시간 다 됐으니까. 반면에 D극과 D를 보세요.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이게 시장 실패죠. 그다음 외부 불경제 효과, 마찬가지로 외부 효과, 그 중에 외부 불경제, 시장 실패의 요인 맞죠. 자, 시장 실패가 있으면 이제 대응 방식이죠. 자, 원인이 뭡니까?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 조직을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공적 공급, 정부가 직접 공급해 준다 이겁니다. 시장 개입 수단으로요. 그 다음에 자, 공적 유도예요. 공적 유도. 이거죠? 보조금 지급한다. 자, 외부 효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등으로 경제적 요인을 시장 개입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죠?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 요인을 시장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까 나무 말씀드렸죠? 식목일날 나무를 개인이 많이 심어야 되는데 사회가 원하는 수준에 못 도달했다. 그럼 더 많이 심기 위해서 식목, 즉 나무, 어떤 묘목에 관련된 사업에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죠?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 요인으로 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부 규제할 수 있겠죠. 외부 효과, 그죠? 자연 독점. 자, 법적 권위를 이용해서 시장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공적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불안정 경쟁은 자, 보조금이 아니죠? 요렇게도 나왔네요. 그죠? 공적 공급과 공적 유도는 그죠? 불안정 경쟁의 시대에 대응 방식이 적절하지 않는다. 정부 규제만 해당이 되고요.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지 않다.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자연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는 자연 독점에 따라 시장 실패는 공적 공급이나 정부 규제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은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발생할 때 대응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대응 방식, 적절한 대응 방식이에요. 자, 시장 실패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잘 정리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시장 실패, 그다음 대응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